707 특수임무대 출신 유나가 의식불명에 빠진 쌍둥이 동생 지아를 대신해 회사에 잠입합니다.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향한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는데 과연 유나는 정체를 들키지 않고 완벽한 복수를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지아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밝은 표정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707 특수임무대에서의 긴장된 나날들 사이사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언니, 저녁하면 정말 회사 다닐 거야? 지아가 화면 너머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더 이상 총을 들고 적과 마주하는 삶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도 회사 생활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복잡해. 그때는 그냥 지아가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지아의 목소리에 섞인 미묘한 떨림을, 눈빛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아 똑똑하잖아. 금방 적응할 거야. 저는 가볍게 넘겼어요. 통화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부대로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마저 해야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면 정말로 군복을 벗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받았습니다. 유나 씨 맞으시죠? 지아 씨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시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지아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거였죠. 의식을 잃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급하게 가방을 챙기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어젯밤 통화에서 지아가 보여준 미묘한 표정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아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거든요. 평소 밝고 활발했던 지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쇼크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의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좋아하던 지하답지 않게 방안이 어수선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지하에 노트북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노트북을 켜자 바탕화면에 언니에게라는 제목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지아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거든요. 폴더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일종의 일기 같은 텍스트 파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야. 지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잠겨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뒀어. 혹시 모르니까. 이어지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세진 과장이 지아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실수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아에게 돌렸다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팀워크가 없다며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버거워도 사람들 말대로 참아야 하잖아.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하다고 하더라. 녹음 파일 속 지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언니, 나 정말 힘들어. 텍스트 파일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아가 겪은 일들이 단순한 신입사원의 적응 과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특히 최지연 이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지아가 작성한 보고서를 이사가 임의로 수정해서 상부에 보고했고 문제가 생기자 지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거죠. 사진 파일들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찍힌 사진들인데 지아가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아의 곤란한 모습들을 찍어둔 것 같았습니다. 707 부대에서 익힌 정보 분석 능력을 발휘해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가해자들의 위계 질서, 괴롭힘의 패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까지 마치 작전을 수립하듯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지아가 쓴 편지가 나왔어요. 언니, 미안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언니 저녁 앞두고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런데 이제 정말 한계야. 언니가 이걸 보게 된다면 나 대신 진실을 밝혀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노트북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교차했어요. 지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지아 대신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끝장을 본다. 거울 앞에 서서 지아의 사진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쌍둥이라 해도 미묘한 차이는 있었거든요. 지아는 저보다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썹을 조금 더 둥글게 그리고 입술도 더 도톰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지아가 즐겨했던 스타일로 바꿨어요. 옷차림도 신경 썼습니다. 지아의 옷장에서 평소 즐겨 입던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라 입었어요. 군복에 익숙했던 몸에 오피스룩이 어색했지만 거울 속 모습은 확실히 지아와 닮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투와 행동이었어요. 지아의 영상통화 녹화본들을 반복해서 보며 연습했습니다. 지아는 저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고 말할 때 손짓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리고 긴장하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이 있었죠. 회사 건물 앞에 서니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707 부대에서 잠입 훈련을 받을 때보다는 훨씬 쉬운 임무였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아야, 어제 갑자기 왜 안 왔어?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지아의 목소리 톤을 흉내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며칠 약간 아파서 그런가 봐요. 괜찮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느껴졌어요. 지하의 자리로 가서 앉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실 구조, 동료들의 자리 배치, CCTV 위치까지 한눈에 파악했어요.
군에서 익힌 습관이었죠. 김세진 과장이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하의 기록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40대 중반,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체형. 항상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아가 적어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아야, 어제 회의 자료는 준비됐어? 네, 과장님. 지아가 미리 준비해둔 파일을 건네드렸어요. 김세진 과장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데이터 분석이 이상하잖아. 다시 해. 지하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에 다시 만들어서 내. 그리고 이번 주 회식 준비도 내가 맡아. 이게 바로 지아가 겪었던 일들이구나 싶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였어요. 군에서라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김세진 과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치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지아야, 요즘 많이 힘들지?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지아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티내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오후에는 최지연 이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했어요. 5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에 항상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의 기록처럼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세진 과장이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지아야, 자료 수정은 다 됐어? 네,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는 원래 자료를 그대로 다시 프린트한 것뿐이었어요. 김세진 과장은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아졌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정말 어이없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아를 괴롭혔던 거구나 싶었어요. 첫날 잠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회사 내부 구조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 층을 돌아다니며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확인했어요. 707 부대에서 익힌 정찰 기술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지만 꽤 유용했습니다. 서버실 위치도 파악했어요. 보안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청소 시간대와 관리자, 근무 패턴까지 관찰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죠. 가장 중요한 건 사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김세진 과장과 최지연 이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익명 게시판도 활용했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업무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까지 생기는데 직접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셋째 날 윤세진 인턴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평소 조용하고 관찰력이 좋아 보였어요. 복사기 앞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지아 씨, 요즘 좀 달라 보이시네요. 어떤 의미로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말투나 행동이 전보다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요.
윤세진 인턴은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뭔가 눈치채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혹시 지아 씨 쌍둥이 있으시죠? 갑자기 던진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전에 지아 씨가 언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군인이라고. 그런데 요즘 지아 씨 보면 왠지 그 언니 생각이 나서요. 정말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지아 언니예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윤세진 인턴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지아 씨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윤세진 인턴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저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든든한 동맹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윤세진 인턴은 인사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김세진 과장의 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세진 과장이 외부 업체와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서 처리할 때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증거가 있나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파일 서버에 수상한 폴더들이 있어요. 접근 권한은 과장급 이상만 가지고 있고요. 바로 그날 밤 회사에 야근한다는 핑계로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윤세진 인턴과 함께 서버실 근처를 정찰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두고 작업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서버실에 들어가 김세진 과장의 폴더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수상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 그리고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실에 신고하기 충분하겠네요. 윤세진 인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김세진 과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최지연 이사였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동생을 보며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지아야. 언니가 다 정리해줄게. 일주일 동안 모은 김세진 과장의 비리 증거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사실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더 극적인 방법을 원했어요. 지아가 겪었던 고통만큼 김세진 과장도 똑같이 당황하고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김세진 과장이 평소처럼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봉투를 열어본 김세진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외부 업체와의 뒷거래, 증거 일부와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지아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감사실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진 과장은 하루 종일 초조해했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걸고 컴퓨터 파일들을 삭제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죠. 오후 4시쯤 김세진 과장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지아야, 잠깐 얘기 좀 할까? 회의실로 따라가니 김세진 과장이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엄격했나? 신입사원이니까 단련시키려고 그런 건데.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 그게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한 적이 있다면 미안해. 앞으로는 좀 더 배려하도록 할게.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지아를 그렇게 괴롭혀 놓고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다니. 하지만 표정은 감췄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 혼자 들을 게 아니라 팀 전체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세진 과장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게 꼭 필요해? 네, 다른 분들도 오해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결국 김세진 과장은 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아에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점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 모든 비리 증거를 정리해서 감사실에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메일과 우편으로 동시에 보냈죠. 그리고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일부 내용을 공개했어요. 인사팀 김세진 과장의 외부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제보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올린 글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김세진 과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댓글로 자신들의 경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세진 과장은 감사실로 호출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감사실 문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어요. 지아가 겪었던 그 무력감을 김세진 과장도 이제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세진 인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셨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제 수첩을 펼치고 다음 이름에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최지연 이사. 진짜 최종 보스는 따로 있었거든요. 김세진 과장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 김세진 과장이 징계 발표와 함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완전한 좌천이었죠. 팀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다른 직원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경계심을 높였어요. 김세진 과장이 무너지면서 최지연 이사가 저를 주목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실제로 퇴근할 때 최지연 이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걸 느꼈습니다. 지아 씨, 요즘 일 처리가 좀 달라졌네. 좋은 의미로. 감사합니다, 이사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김세진 과장이 좌천된 지 사흘째, 회사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최지연 이사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새로 부임한 박미경 과장은 훨씬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 분배도 공정했고 불필요한 갑질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며 최지연 이사의 비리 정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지아가 작성한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서 상부에 올린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지아에게 돌린 것. 이 모든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세진 인턴과 함께 최지연 이사의 업무 패턴을 관찰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외부 미팅이 많았고 특히 특정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회사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죠. 뭔가 수상해요. 인사 담당 이사가 왜 건설업체 사람들과 그렇게 자주 만나는 걸까요? 윤세진 인턴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사업이나 투자 관련일 거예요. 그런데 회사 정보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한 건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어요. 넌 지아가 아니야. 조심해. 혈관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제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의심하고 있거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든 동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진 인턴에게 쪽지를 보여주니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가 이런 걸 넣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지아의 병실에 들렀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간병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지아가 쓰러진 날 병원 주변 CCTV 영상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상하죠? 하필 그날 영상만 없어졌다니. 병원 측에서도 당황하고 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였어요. 지아가 쓰러진 것도 단순한 과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지아의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놓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지아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이었어요. 신입사원 채용 관련 업무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채용 점수 조작 흔적이 보였어요. 특정 지원자들의 점수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 지원자들은 모두 특정 추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인들은 모두 최지연 이사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래서 지아를 제거하려고 했구나. 지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위험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아를 괴롭혀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였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최지연 이사가 직접 제 자리로 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지아 씨, 요즘 업무 적응은 어때?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래. 그런데 말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특히 회사 시스템이나 과거 업무 관련해서 말이야. 속내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궁금한 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됐고. 아, 그런데 요즘 몸은 좀 어때? 전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들었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지아가 병원에 간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지아 씨, 혹시 쌍둥이 있어?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어요. 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문득 궁금해서. 가끔 사람이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서 말이야. 이제 완전히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제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요. 최지연 이사가 제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확신한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총동원해서 결정타를 날려야 할 때였어요. 주말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사실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최지연 이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테니까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출근 전에 회사 익명 게시판에 폭탄 선언을 올렸어요. 인사팀 채용 비리 실명 고발합니다. 최지연 이사의 연고자 특혜 채용과 점수 조작 증거를 공개합니다. 구체적인 채용 데이터와 함께 조작된 점수표, 추천인 명단, 그리고 최지연 이사와 외부 업체 관계자들의 만남 사진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윤세진 인턴이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출근 시간부터 직원들이 게시판 글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인사팀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최지연 이사는 아침부터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며 다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지연 이사를 포함한 인사팀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해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익명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목은 지하사원 괴롭힘과 은폐 시도의 진실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지아가 겪었던 모든 괴롭힘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김세진 과장과 최지연 이사의 갑질 녹음 파일, 업무 조작을 강요당한 내용, 그리고 병원 CCTV가 사라진 사실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지하사원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괴롭힘과 은폐 시도의 결과입니다. 회사 내부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후 2시 최지연 이사가 직접 제자리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눈빛이었어요. 지아야, 회의실에서 얘기 좀 하자.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최지연 이사가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지아 맞아? 아니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사님. 그만해. 이제 다 알고 있어. 넌 지아가 아니야. 지아의 쌍둥이 언니 유나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유나예요. 그리고 당신이 제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최지연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동생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라고요? 지아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게 정리예요? 증명할 수 있어? 병원 CCTV도 없는데?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최지연 이사가 지아에게 무언가를 한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증명은 이미 끝났어요. 모든 증거가 감사실과 언론사에 전달됐거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감사실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세진 인턴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최지연 이사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최지연 이사는 마지막까지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아를 위한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회사의 채용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최지연 이사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됐고 김세진 전 과장도 재수사 대상이 됐어요. 밤늦게 지아의 병실에 들렀을 때 간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지아 씨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식을 되찾을 조짐 같아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아야, 언니가 다 해결했어. 이제 깨어나도 괜찮아. 병원 창가에서 스며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지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지아가 눈을 뜬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점차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지아가 여전히 약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응, 내가 왔어.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언니가 회사에 다녔다고 들었어. 나 대신에. 미안해, 지아야. 허락도 없이. 고마워. 지아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야.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최지연 이사는 채용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어요. 김세진 전 과장도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아가 겪었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죠. 회사에서는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준법 감시 시스템도 도입됐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도 확대됐어요. 늦었지만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아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복수가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달성했거든요. 더 이상 지하 행세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마지막 출근 날 윤세진 인턴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마워요. 윤세진 씨 덕분에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지하 돌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생각이에요. 로비에서 나갈 때 조서연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김세진 과장이 좌천된 후 새로 팀장이 된 분이었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지아는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언니, 나 이제 괜찮아. 다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혼자라니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지아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언니도 전역했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 자유롭게 산다는 게 뭐야? 내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우리 지아랑 함께 있을 때거든. 그날 오후 지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조금 어색해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언니, 그때 왜 나 대신 회사에 들어갔어?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넌 내 동생인데. 하지만, 지아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지아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쌍둥이잖아.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야. 그리고 이번엔 내가 지켜냈어. 이제는 같이 버티자.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아는 상담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도우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지아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커튼이 하늘 안을 춤을 췄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우리 이제 정말 자유야. 응,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아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들 말이죠. 그 어떤 작전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임무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아내와 식사 중 모르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서진우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서연과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묘하게 무거웠는데 아마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로서 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의 연속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서연과 함께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일식당 스시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예약이 한 달 전부터 잡혀야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서연이 좋아하는 참치 오마카세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 정말 오랜만에 이런 곳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 미안해요. 셰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참치 사시미부터 시작해서 전복, 성게까지 최고급 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연도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 보였죠. 결혼 초기에 그런 밝은 표정을 보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인 특선 참치 스테이크가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낯선 소년이 우리 테이블 앞에 나타났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절박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저씨, 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외치는 바람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 쪽으로 쏠렸죠. 서연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뭐, 이 꼬마가 갑자기 뭐라는 거야? 음식에 독이 들어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장난기 많은 아이들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무언가 간절한 것이 그 작은 눈동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죠. 식당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서 아이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저씨, 정말 위험해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이는 울먹울먹하면서도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차라리 음식을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자고 서연에게 말했죠. 혹시나 해서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이 아이 말을 믿는 거예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서연은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죠. 오전 9시 김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음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수준의 독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회사로 나갑니다. 연구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서연에게는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도대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업상 원수도 많지만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람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연구소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검출된 독성 물질은 시아나칼륨이었어요.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맹독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참치 스테이크 소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위적으로 투입된 겁니다. 김비서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는 이미 그날 모든 음식 재료를 폐기했다고 했고
다른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았죠. 사장님, 그럼 저희가 직접 조사해야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먼저 그 식당부터 철저히 파헤쳐보죠. 오후에 스시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 오영식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협조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우리 음식에 독을 넣었겠습니까? 오영식은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소년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목숨의 은인이나 다름없죠. 그 아이를 꼭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하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궁금했거든요. 무엇보다 그 작은 영웅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소년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스시젠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김비서와 함께 근처 상가들을 모두 뒤져봤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그날 밤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식당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편의점에서 드디어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는데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고 같은 옷을 며칠째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하늘이라고 하죠? 아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그제서야 아이의 이름이 하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 예쁜 이름이었어요. 아저씨, 그때 그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게 오랜만이었을 거예요. 나는 편의점 사장에게 하늘이가 고른 컵라면과 몇 가지 간식거리 값을 치러줬습니다. 어떻게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나요? 냄새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정말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하늘이는 어려서부터 후각이 남다르게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냄새로 먼저 알아챘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하늘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병원에 계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홀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니요. 하늘이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고 혼자서 온갖 일을 하며 병원비를 벌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제대로 된 방도 있고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하늘이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걸 알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서연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못마땅해하면서 왜 남의 아이를 집에 데려오냐고 따졌어요. 여보, 갑자기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고아원인가요? 이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당분간만 우리가 돌봐주면 안 될까요? 서연은 한참 동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허락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내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늘이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에게 깨끗한 옷을 사주고 따뜻한 방을 내어줬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을 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친절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날 밤 하늘이가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늘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눈치도 빨랐어요. 서연이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주에 부산지사 점검차 이틀간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이를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됐지만 중요한 계약건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에게 하늘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하늘아, 아저씨가 없는 동안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출장 첫날 저녁, 하늘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체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고 짧았거든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산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저씨, 지금 어디세요? 막 서울에 들어왔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아저씨,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뭐라고? 천천히 말해봐. 아줌마가 어떤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집에 와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늘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급히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 남자는 떠난 후였어요. 정확히 뭘 봤는지 말해줄 수 있어? 하늘이는 울먹이며 어제부터 본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서연이 모르는 남자와 거실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은 그 남자가 아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것까지요. 아저씨, 제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니겠죠? 아니야, 하늘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하늘이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김 비서에게 은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는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일에도 능숙했어요. 며칠 후 그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김 비서가 말을 망설였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죠? 그냥 말해보세요. 서도윤 씨입니다. 사장님의 동생분이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상대가 내 친동생이라니요. 도윤이는 어려서부터 내가 뒷바라지해온 동생이었거든요.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사업까지 모든 게 내 도움으로 이뤄진 거였는데. 그리고 사장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식당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영식과 도윤 씨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거든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도윤이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마도 내가 죽으면 회사와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복수를 계획할 시간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하늘이라는 천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어려서부터 내 손으로 키운 동생이 합심해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했죠. 먼저 오영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 일의 핵심 증인이었거든요. 스시젠을 다시 찾아갔을 때 오영식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미 뭔가 들통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 사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누가 당신을 시켰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어요. 서도윤과 만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영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협박을 받았거든요. 무슨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오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도윤이 찾아와서 내 음식에 독을 넣으라고 했다는 것, 만약 거절하면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서연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도윤 씨가 그러더군요. 형님이 죽으면 모든 게 자기 차지가 된다고, 그리고 서연 씨와 결혼하겠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오영식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녹음기와 문자 메시지들이 모두 남아있었거든요. 오 사장님, 이제 선택하세요. 법정에서 증언할 건지 아니면 계속 공범으로 남을 건지. 증언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다음 단계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겠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두 초대하겠다더군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죠.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특별한 셰프도 섭외해 드릴게요. 셰프를 따로 부른다고? 왜? 당신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에게도 생일 파티에 꼭 참석하라고 연락했어요. 물론 두 사람 모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김비서와 함께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오영식이 셰프로 변장해서 파티에 참석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였어요. 녹음기와 증거 자료들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하늘이에게는 그날 친구 집에 놀러 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이런 추악한 장면을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늘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하늘아. 곧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복수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같은 순수한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는 아직 선량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서연의 생일 파티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드디어 서연의 생일 파티 날이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서연의 친구들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도윤까지 모두 모였어요. 총 15명 정도의 손님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곧 벌어질 일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죠.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파티를 준비해주다니.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내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도윤도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더군요. 형수 생일을 축하한다며 밝게 웃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하게 했어요. 도윤아, 와줘서 고마워. 오늘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형수님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오늘 특별한 셰프를 불렀다면서요? 곧 오실 거야. 정말 특별한 분이야. 저녁 8시 정각. 오영식이 셰프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전문 셰프를 부른 거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영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준비해온 재료들로 간단한 요리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그쪽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영식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거였죠. 저는 스시젠의 오영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라는 걸 눈치챈 거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영식은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이 죽으면 모든 게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서연아, 우리 계획대로 하자. 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연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말도 안 돼.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김비서가 준비해둔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들, 독살 계획을 논의하는 메시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진우 형, 이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말을 잃고 충격에 빠져 계셨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상황이었거든요. 서연과 도윤은 살인 미수와 공모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어요. 이건 함정이야. 진우, 당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서연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거든요. 도윤은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손님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생일 케이크와 선물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허무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완성한 거니까요. 서연과 도윤이 체포된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고 회사 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하늘이가 걱정됐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하늘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기분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이가 어머니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병원에 못 갔다며 미안해했어요.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했죠. 정말 따라오셔도 돼요? 바쁘실 텐데. 무슨 소리야? 하늘이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게 당연하지. 병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시설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하늘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실은 412호예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설마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내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장혜린. 내 인생의 첫사랑이자 가장 그리운 사람이었거든요. 20년 전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의 어머니였다니요. 하늘아, 어머니 성함이 장혜린이 맞니? 네,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정확히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예린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하늘아, 어머니께서 너를 임신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11살이니까 20년 전쯤일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예린이와 헤어진 직후였죠. 그렇다면 하늘이는 혹시 하늘아, 아버지에 대해서는 뭔가 들은 게 있어?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만 했다더군요. 예린이의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린아, 정말 오랜만이야. 내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해.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후 김비서에게 은밀히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하늘이의 출생 기록과 예린이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추측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늘이가 사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확률이 99.9%예요.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하늘이가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였을까요? 이제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죠.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집 뒷마당에서 하늘이와 단둘이 앉아있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하늘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무슨 이야기예요? 하늘이는 평소처럼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니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너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에요?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우리는 정말 부자 사이야.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그분이 아저씨였던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맞아. 아저씨도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아이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였죠. 하늘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신기해요. 제가 아빠를 구해드린 거였네요. 그러게 말이야.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 예린이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어요. 담당 의사는 희망적인 전망을 들려줬습니다.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뇌파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깨어날 가능성이 충분해요. 매일 저녁 하늘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예린이 곁을 지켰습니다. 하늘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이제 아빠가 생겼다는 소식도 들려줬죠.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됐어요. 아빠가 어머니를 깨워주실 거예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하늘이의 정식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였어요. 하늘이는 그날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저희 성씨가 같아졌네요. 서하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 하늘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회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연과 도윤의 사건은 법정에서 처리되고 있었고 나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처음에 아빠를 독에서 구해드린 것도 사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만약 그때 아빠가 독을 드셨다면 우리가 가족이 될 기회도 없었잖아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운명이었던 거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작은 천사가 나를 구원해줬고 결국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그래, 하늘아. 너는 정말 아빠의 천사야. 매일 밤 하늘이와 함께 예린이가 깨어나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예린이가 잠들어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녀를 깨워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는 이제 추억이 됐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운명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